1905년 한반도 주변 바다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당시 일본 해군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감시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일본의 시선이 멈춘 곳, 바로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 독도였습니다. 독도에 군사 막루를 짓기 위해 영유권이 필요했던 일본. 결국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은 은밀하게 비밀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서 황당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독도를 주인이 없는 땅, 즉 무주지로 규정한 것이죠. 수백 년간 조선의 영토였던 곳을 하루아침에 주인이 없는 땅이라 우기며 그 이름을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소관으로 편입할 것을 비밀리에 의결합니다. 그렇게 약 한 달이 지난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이 결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철저히 기만적이었습니다. 타국의 영토를 편입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선포나 주변국에 대한 통보는 일절 없었죠. 오직 일개 지방관청의 게시물에 불과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일본은 이 종이 한 장을 통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아주 은밀하게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 정부가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 땅이라며 전 세계에 억지를 부릴 때 한 번씩 언급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거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 있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군사적 탐욕을 위해 은밀히 빼앗은 땅. 이것이 바로 120년째 이어지고 있는 독도 강탈 시나리오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패망 직후 국제사회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독도는 철저히 한국 땅이다. 문서로 여러 차례 명확하게 못을 박았죠.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1946년 1월 29일에 발표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스카핀 제677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연합국이 일본의 영토를 확정하면서 독도를 일본의 행정관할에서 빼버렸습니다.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이른바 메가더 라인이라 불리는 스카핀 제1033호가 발표됩니다. 일본 어선이나 선박이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로비를 하는데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건이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일본이 연합국과 맺은 평화조약인데 초기 1차부터 5차 초안까지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땅 목록에 독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친일 인사들을 향한 일본의 집요한 로비 끝에 최종안에서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언급되고 독도의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일본은 지금도 이 조약을 들이밀며 우리는 독도를 포기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죠. 대한민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합니다. 이 경계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서 영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죠. 일본은 즉각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공식 항의 문서를 보내왔고 양국은 격렬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한편 이 시기에 독도를 지킨 건 정부만이 아니었습니다. 1953년 4월부터 1956년까지 독도 의용 수비대가 활약합니다. 당시 한국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본 배들이 자꾸 독도에 상륙해서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라는 불법 편마를 세우곤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울릉도 청년들이 나선 것이죠. 자발적으로 무장을 하고 독도에 주둔하면서 다가오는 일본 순시선을 쫓아냈습니다. 대부분 6.25 전쟁 참전 용사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1956년 12월 국립경찰의 수비 임무를 정식으로 인계할 때까지 약 3년 8개월간 독도를 방어하며 실효적 지배를 지켜냈습니다. 일본의 꼼수는 외교판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자고 공식 제안합니다.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수작이었죠. 하지만 당시 변형태 외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단호히 거절합니다. 독도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하여 가장 먼저 희생되었던 한국의 영토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처음부터 영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시간이 흘러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기본조약 및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합니다. 이때 독도 주변 수역이 공동 규제 수역으로 설정되고 말았죠. 이것은 이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외교적 구실이 되었습니다. 1966년 8월 외교청서에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은근슬쩍 끼워 넣습니다. 국가 차원의 공식 기록물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노골적인 도발이었죠.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것이 명백한 영유권 훼손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2년 뒤 1968년 12월 울릉도 주민 최종덕 씨가 독도에 들어가 실질적인 거주를 시작합니다. 일반 민간인이 독도에 완전히 정착한 역사적인 첫 사례였죠. 최종덕 씨의 거주는 단순한 일회성 상륙이 아니라 어업 활동을 위한 장기적인 체류였는데요. 이는 우리 국민이 자국 영토 내에서 당당하게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실효적 지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의회와 국방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1977년 3월 19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의 영토권 확립 및 안전조업 확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 결의안 통과는 일본 중앙정부의 주장을 시마네현이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며 영유권 야욕을 더욱 확고히 다지려는 의도적인 행정 절차였죠. 1978년 7월 28일 급기야 일본 방위청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처음 기술합니다. 1966년 외교청서에 이어 이제는 국방의 영역까지 독도를 끌어들인 사건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방위백서의 내용이 매우 부당함을 강력히 지적하는 항의 서한을 일본 측에게 전달했습니다. 같은 해인 1978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의 헬기장 착공을 지시합니다.
이는 독도 경비를 전담하는 우리 경찰의 원활한 교대와 보급 물자 수송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기상 악화 시에도 독도 접근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자국의 영토 보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건축물을 세우고 국가 예산을 집행한 명백한 행정력 행사였습니다. 1981년 10월 독도에 거주 중이던 최종덕 씨는 자신의 주소지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69번지로 공식 이전합니다. 이는 당시 독도를 정확히 가리키는 지번이었죠.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를 주소지로 삼은 최초의 행정기록입니다. 민간인의 실제 거주 사실이 명확히 등록됨으로써 영토에 대한 확실한 행정권을 행사한 것이죠. 2년 뒤 1983년 10월 독도 주변의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을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납포합니다. 영해로 불법 침입한 타국 국적 선박에 대해 국내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죠.